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이 저는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업계에서는 저도. 그렇습니까? 네. 네. 뉴로 퓨전이라는 이게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테크가 좀 많이 그렇죠. 가미된 네. 그런 거죠. 한번. 정보와 네. 뉴스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네. 자,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기업인지를 먼저 들어보고 그럼 그 기업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까지 네.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윤수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뉴로퓨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한국에는 이런 서비스가 잘 없는데 네. 해외에는 뭐 시킹 알파라든지 네. 보이피나라든지 뭐 대표적인 인베스팅이 있죠. 이런 뭐 매크로라든지 뭐 기업 재무 정보들, 뉴스 이런 걸 제공하는 수자 정보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만드는 회사고요. 거기에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을 얹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뭐 매크로 관련된 자료들도 좀 플랫폼 이 자료들을 썼기 때문에 어떤 건지 한번 이제 맛보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정보를 제공을 하되 거기에 인공지능적인 요소를 많이 좀 가미를 하신 네. 맞나요? 네. 그런 데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인베스팅닷컴 같은 데 생각하면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윤수 연구원께서 뭐 건들락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이 건들락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네. 채권 왕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주식하면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버핏.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채권은 누굴까? 하면은 건들락이 제일 잘하지 않나라고 업계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아는 채권 매니저 분들도 건들락이 뭔가 이 인터뷰를 했다, 리포트를 제출했다고 하면은 꼭 뷰를 참고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요. 채권 쪽에서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침체 선언을 했습니다. 진짜 올 9월 거다. 1일부로 아직 올 거다가 아니라 네. 이제 왔다. 9월 1일부로 9월 침체는 1일부터 왔다.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침체다라고 선언을 해서 왜 침체라고 했는지 네. 이분이 침체에 유명한 자산이 있다고 자기는 뭐 여기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그 자산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이니까 채권 쪽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보통 이제 채권 하시는 분들이 경기 같은 거 좀 잘 보는 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식 하시는 네. 분들보다 이분이 지금은 이미 경기 침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선언 이후에 그러면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다 어떤 쪽으로 자산을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래요? 뭐 하면 좋대요? 그거 이제 뒤에 말씀드리면 거기 되지 않을까. 네. 일단 침체를 선언한 이유 네. 이런 거 한번 들어봐야죠. 네, 맞습니다. 우선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네. 더블라인 캐피털이라는 이제 운용사에 창업을 하고 CEO를 하고 있고 채권 왕인 만큼 뭐 운용 재산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125조 원 굴리고 있고 자기 재산도 2조 원이나 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좀 재미난 이력이 있는데 전에 가수였어요. 가수였어요? 네, 가수를 하다가 실제 앨범도 내고 밴드 활동하다가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하다가 이제 TV 보는데 그 아이비들 있잖아요. 투자은행들 광고가 나오더라. 그래서 네. 나 금융계로나 가서 뭐 채권 같은 거 해야겠다라고 해서 채권왕이 돼버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희한한 분이네. 되게 특이하네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침체 선언. 경기 침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럼 경기 침체를 얘기한 근거가 크게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소비자 심리, 나머지 이제 노동 시장의 이제 모멘텀 지표인데 우선 소비자 심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가 이 경기를 정말 잘 알려준다. 네. 장단기 금리 차 역전도 경기 침체 신호지만 재역전이 진짜 강력한 신호다. 뭐 네. 재역전 되면은 평균 6개월 내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고 하는데, 근데 건들락은 이 소비자 지표를 가져오면서 요게 재역전 되면 요게 장단기 금리 차 재역전만큼 강력한 신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소비자 기대 심리에서 네. 이제 현재 생각하는 현재 심리를 뺀 겁니다. 기대 심리에서 현재 심리를 뺀 뺀다. 거죠. 근데 그게 다시 재역전 된다는 거는 이제 현재보다 미래를 나쁘게 본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역전이 됐다는 거는 네. 지금보다 미래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이게 다시 재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는 미래보다 현실을 안 좋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지금이 안 좋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재역전 되다 보면은 이게 강력한 경기 침체의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여기 분홍색으로 이 마크된 부분이 경기 침체기인데 뭐 경기 침체기 이전에 다 이렇게 재역전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재역전이에요? 그 밑에 이 빨간색으로
이 초록색과 빨간색 하시는 네네네. 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 전에는 대부분 이렇게 재역전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강력한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이제는 미래를 우려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때가 경기 침체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아직 재역전되기 한참 전으로. 지금 다시 이 바텀을 쳤다가 다시 지표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재역전되는 시점은 침체가 끝난 시점이네요. 재역전되는 시점이 이제 침체가 시작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반전이 되고 있는 시점이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 그래프가 좀 어렵다. 네, 그 핑크색 세로선이 경기 침체 침체. 기간이고 네네네. 맞죠? 그다음 맨 밑에 녹색이랑 빨간색은 뭐예요? 그걸 봐야죠. 그게 이제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대와 이제 네. 현재의 차이, 심리 지수. 기대와 현재의 차이. 네. 그 녹색이면 녹색이면은 지금보다, 이제 지금보다 미래를 좀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안 좋게 본다는 거고. 네, 지금보다 이제 미래를 안 좋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고 빨간색이면 녹색이면은 이제 미래를 안 보기 좀 좋게 시작한다. 본다는 거죠. 안 좋게 보기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역전이 됐다는 거는 이게 값이 음수가 된다는 거니까 네. 이제 이 현재보다 미래를 안 좋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에서 현재를 그쵸. 빼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음수로 갔다가 다시 그 차이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제 미래보다는 현재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화면에서 보면 좋아요. 빨간색으로 갔을 때는 미래를 안 좋게 보는 거야. 네. 나 네. 미래 돈 못 쓸 것 같아. 그나마 지금은 괜찮아. 네. 근데 초록색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미래가 좋아져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미래가 어떻든 지금 소비가 너무 안 좋아서 현재 소비가 쪼그라들면서 초록색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제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그럼 초록색으로 넘어가는 즈음이 지금 분홍색 음영의 끝자락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때에는 거의 침체는 침체가 끝날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라는 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재역전이 다시 하락이 끝나고 정확히 반등이 되기 시작하면은 네. 그때가 이제 침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하여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저렇게 이제 안 좋게 나오고 있다. 그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네, 또 하나 이제 노동시장 지표인데 네. 노동시장이 지금 뭐 이제 공급과 수요로 봤을 때 네. 이제 수급의 차가 완전히 줄어들었다. 이제 요 그래프는 이제 주황색이 노동시장의 이제 수요를 나타낸 겁니다. 이제 비닐자리 수랑 지금 고용된 인원들, 그러니까 이제 노동의 수요를 나타낸 거고, 초록색은 이제 가게에서 네. 이제 산업 역군으로 나갈 준비가 된 분들, 이제 노동 공급을 나타낸 건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 수요가 훨씬 더 컸다가 지금 차이가 역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황색이랑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차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네. 이걸 보면은 이제 노동의 초과 수요가 네. 거의 다 끝나고 있다. 어,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앞으로도 이 네. 추세가 계속되면은 악화가 될 거고, 그리고 구인보다 구직이 더 늘어날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의 전형적인 약화 패턴이 있는데 네. 이게 노동 이제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거다. 네. 지금 보시면 초록색이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인데 이게 네. 좀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약화 사인이냐면은 먼저 그냥 사람을 안 자른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사람들 일 시키는 시간을 줄이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을 자르기 시작한다. 네. 근데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앞으로 곧 해고를 더 많이 하지 않겠냐. 그래서 노동시장 쪽에 여러 징후들도 그다음에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된 상황이 지금은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건들락 씨의 건들락시. 건들락씨의 주장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게 네. 이제 사실 요 지표를 가장 강력한 사인으로 봅니다. 뭐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 지표인데 네. 우리가 뭐 샤메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것도 이제 네네. 노동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움직였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건들락은 샤메 법칙보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더 강력하다. 이게 뭐냐면은 실업률이 36개월 이평선을 깨고 올라가면은 네. 그때부터는 계속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홍색이 과거 침체기인데 과거 침체기를 보니까 이 36개월 이평선을 깨고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침체가 왔더라. 근데 지금 이제 36개월 이평선이 깨졌다는 거죠. 그게 9월 1일 즈음인가 보네요. 네. 어허. 아니 이 양반이 건들락 씨가 얘기하는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 분기 연속 그 경제 성장률 하락 역성장? 요거를 얘기하는 그 경기 침체야 아니면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권에서 얘기하는 이제 지금 너무 힘들어졌다 이거 이 정도 경기 침체 아니냐 하는 정도의 그
말로서의 경기 침체예요. 공식적인 경기 침체죠.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라고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21년인가 22년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왔는데 MBER에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긴 합니다. 네. 이제 어쨌든 건들락은 이제 이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기간이 이제 MBER이잖아요. 심판 네. 같은 게. 네. 거기가 이제 선언을 할 거란 거죠. 사후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 상 지나가 보니까 9월 1일부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앞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근데 그냥 저희가 뭐 뉴스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듣기에는 너무 아직 저 고용도 괜찮고 아직 뭐 물가도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침체라고 하긴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뭐 내년 뭐 하반기는 이제 오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지금이 경기 침체다? 미국이? 사실 저도 이 강세론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미국이 구조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는 안 오는 상태로 바뀌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건들락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시장이 악화가 되면은 그게 네. 그 이후로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진다. 그러니까 봐라, 노동 시장 악화되는 사인 다 나왔다. 최악의 사인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 네, 주장을 네. 하는 겁니다. 노동 시장이 매우 악화됐다는 거는 이거는 역시 같이 저 공감하시는 부분이긴 하고요. 절반만 공감. 그래요? 저도 아직 네. 미국이 고용시장 뭐 저희가 미국에 안 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있는데 네. 이거 뒤에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뒤는 도대체 언제 지금 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그놈한테는. 그 모멘텀이 한번 네. 깨지는데 네. 이게 모멘텀이 지금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 침체기랑 비교했을 때 이제 네. 절대적인 실업률을 보면은 과거 침체기가 지금보다 실업률이 낮았던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2000년대. 실업률이 네. 지금보다 낮았던 때가? 네, 경기 침체 전에 실업률이 낮았던 때가 지금 그 2000년대밖에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침체. 그래요? 네. 지금 저 실업률이 한 4%? 4.2, 4.4. 요 정도면 되게 낮은 편 아니에요? 네, 지금 요 그래프가 네. 이 실업률 그래프인데 이제 분홍색이 침체 라인이고요. 지금 빨간색 런이 현재 실업률을 나타낸 뭐 이게? 기간이거든요. 빨간색이 지금 실업률이고, 네.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제 침체기 때 실업률이 침체기 직전 실업률이 아래 있으면은 지금보다 실업률이 낮다는 건데 지금보다 실업률이 침체 직전에 낮았던 기간이 2000년대 초반이랑 이제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이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실업률이 되게 낮은 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네. 상당히 낮은 네. 편이고, 근데 이제 이 침체가 안 올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이제 건들락은 모멘텀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만 네. 이게 사실 금리 지금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너무 낮은 편이고 네. 과거보다 낮았던 게 60년대 후반이랑 2000년대 초반밖에 없는데 60년대 후반은 지금보다 노동 참여율이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적었고 그때 네네네. 2000년대 초반이 지금이랑 그나마 비교 가능한데 이때는 기업들이 중복 투자도 너무 많이 했고 이때 네. 닷컴 버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딱 올라가면서 닷컴 버블 터지고 기업들 중복 투자한 거 다 바스라지면서 침체가 온 건데 네네. 지금은 미국의 경제 구조가 이 서비스업이 주잖아요. 네. 3분의 2가 이 서비스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을 좀 덜 받죠 예전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이 기업들 빅테크가들이 가진 기업도 무형 자산이고 네. 그러니까 이 예전처럼 뭐 빚내서 공장 지고 이런 거 안 하고 빅테크 보면 현금 엄청 많잖아요. 네. 저는 거의.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조금 덜 민감하게 됐다. 가게도 이 고정 모기지 대출이 고정금리가 엄청 많잖아요. 네. 네. 물론 지금 이제 다시 뭐 이 만기가 끝나서 리파이낸싱하는 수요도 있고 뭐 지금 집을 산다면은 다시 대출을 받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고정 대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가계에 대한 부담도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 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꼬꾸러지는 거는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이 둔감해졌다. 네. 혹시 인플레에 대해서는 뭐 우리 연구원님이나 혹은 뭐 건 씨 아저씨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네, 인플레 같은 경우도 건들락은 잡혔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뭐 단기적으로는 잡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요? 요게 이제 그 인플레 CPI를 나타낸 건데 네. 요게 CPI가 어떤 것 때문에 올랐고 떨어졌나를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보라색이 주거비입니다. 네. 주거비가 안 떨어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굳건하게 다른 건 다 잡혔고.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거비도 이 임대료도 기존 세입자의 임대료랑
신규 임대료랑 비교하면 신규 임대료는 떨어지고 있는데 기존 그래요? 세입자 임대료만 조금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집 계약한 사람들만 좀 네. 비싸게 내고 있는 거고 이미 새로 계약한 사람들은 임대료 싸게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계약한 사람들도 다시 재계약할 때가 오면은 임대료가 마찬가지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주거비는 잡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뭐 물가는 매우 잡히겠네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우 잡히는데 이제 건들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미래 인플레를 벌써 결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래 인플레? 그쵸. 지금 어쨌든 네. 이 시장이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채권이 안전자산이니까 채권으로 몰려가서 채권 금리가 자기가 봤을 때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가 채권 시장이 침체가 오면은 인플레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침체가 오면 한마디로 예전 같았으면 침체가 오면은 이 채권이 좋은데 네. 침체가 오면은 또 돈을 풀겠네. 또 돈을 풀면은 국채를 엄청 찍어내겠지. 네. 그러면 채권 금리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야. 그리고 돈 그렇게 풀면은 또 인플레이션 올 거고. 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실제로 요게 이제 그 침체기 때 음. 정부가 어떻게 돈을 썼나를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네. 이제 남색은 우리가 침체가 오면 당연하게 써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뭐 실업 수당을 더 주고 뭐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드니까 수익이 줄어드니까 법인세도 줄어들 거고. 네. 요런 것 때문에 발생한 이제 재정 적자 분야고. 그리고 하늘색은 그냥 임시로 그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코로나 때 우리가 돈 뿌리고 뭐 이런 네, 거. 돈 뿌리고 이제 이 지원금 지급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쓰는 건데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로 정부가 쓰는 돈의 비율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뭐 해리스가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경기 꺾이고 침체가 올 것 같으면은 바로 또 돈 뿌릴 거기 때문에 네, 채권 네, 시장은 침체 오면 인플레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채권 네. 그러니까 이제 침체가 아마 이미 뭐 건 씨 아저씨 얘기는 9월부터 시작이 됐고, 그럼 이제 올해 말 내년 뭐 좀 지나면서 계속 돈 많이 뿌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또 인플레이션이 내후년이든 뭐 후후년이든 올 거라는 거죠. 네. 통상 그러면 네.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매번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금리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을 이제 뭐 이자 수익과 자본 수익을 나눠 본다 했을 때 자본 수익을 좀 거두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걸 기다리면은 채권은 지금 조금 안 하는 게 좀 더 맞는 거가 아닌가요? 네. 그래서 건들락이 채권 왕이잖아요. 네. 자기 채권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난 그래요? 채권 왕인데 채권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이 자산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금입니다. 난 채권 안 하고 금을 적립식으로 매달 적금 들듯이 살 거다. 금을 산다. 네,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채권왕이 이자도 안 주는 금을 산다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굉장히 이례적인 인플레를 무척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돈 가치가 떨어져야 금값이 올라가는 걸 테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금의 성질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금의 그래요? 성질? 금의 성질이? 네, 이제 사실 금 가격이 네. 우리가 이제 금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음. 금 가격을 실질 금리가 많이 좌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게 실질 금리인데, 음. 근데 정확히는 실질 금리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질 금리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아래로 크게 내려가면 네. 금값이 올라가는 거고, 실질 금리가 위로 크게 치솟으면 이제 금값이 떨어지는 거고, 네. 절대적인 수준보다 모멘텀이 중요한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 자산이거든요. 네. 상향을 쭉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게 금 가격 그래프인데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네. 특히 뭐 80년대 금을 사면 이제 30년 동안 물려 있는 그런 이제 이 비극도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식이랑 채권이랑 금이랑 이제 수익률이랑 변동성을 비교하면은 수익률 순위가 주식 1등, 채권 2등, 금 3등이고 변동성은 금 1등, 주식 2등, 채권 3등입니다. 변동성이 금이 그렇게 커요? 금이 제일 큽니다. 주식 채권에 비해서. 변동성이? 네, 그래서 그래요? 금을 뭐 안전자산이니까 요렇게 예쁘게 오르겠지 아니면 거의 변화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큰 코 다칠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근데 건들락 같은 경우는 이제 성질이 변했다는 거죠. 금이 앞으로 우상향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채권이 매력이 없어졌다. 정부 부채 이미 너무 많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찍어낼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지정학 요소를 봐도 세계가 앞으로 더 힘들었으면 힘들어졌지 더 평화로워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 정치 갈등도 심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수요가 금으로 몰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금이 모멘텀 자산에서 이제는 이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근데 실제로 금의 성질이 바뀐 경우가 딱 한 번 있긴 하거든요, 과거에. 원래 이제 실제 금리 따라서 움직이다가 네. 2000년대 중반부터 금 ETF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금을 막 엄청 사기 시작해서 금 그때 좋아하니까. 중국하고 인도에서 참 무자비하게 샀었죠. 네. 우리는 뭐 이제 뭐 한국은 돈 벌면은 은행에 적금 들고 뭐 부동산 네. 살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인데 인도는 금을 산대요. 네, 그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투자다. 그래서 금의 실물 수요가 늘어나고 이제 ETF가 나오면서 네. 그때 이제 실제 금리와 무관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도 실제 금리랑 좀 무관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아, 금이. 네. 아,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금은 금 시대 끝났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아니, 왜냐면 천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금에 대해서 아니, 천만 년 만에 올해 끝났다. 왜냐하면 이제 금이라는 게 네. 예전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다 일부 보유가 의무적이었잖아요. 네. 그럴 때가 있었지. 당연히 그 교환 가치가 딱 있었어야 되니까. 네. 그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로가 그냥 약속하고 약속에 의해서만 이제 뭐 발권하고 이렇게 되는 시대니까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그 효용 가치는 없어졌고. 그다음에 뭐 금 자체가 무슨 장신구네 이거 시대도 이제 난 끝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교환 수단으로서의 금도 이제 사실상 우리가 금 갖고 가서 어디 가서 뭐 바꿔 먹고 이런 일 없잖아요. 그것도 끝났어. 네. 남은 게 뭐냐면 유일하게 자산 가치로서만 남아 있는데 과연 금을 대체할 친구들이 없을까? 저는 이게 예. 저게 좀 달라졌어요. 그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러시아가 그 스위프트 그러니까 국제 결제망에서 빠졌잖아요. 근데 그 저기 뭐야? 근데 러시아는 뭔가 뭐 기름을 뭐 팔거나 하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무기도 사고 하면은 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뭘까? 예. 그때 이제 금은 금은 먹혀요. 결제받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그 모습을 본 중국이 네. 금을 중국도 사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대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국제 결제에서 뭔가 우리가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규제를 당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린 뭘 선택할 수 있지? 금은 돼요. 그러면서 된다. 금에 대한 수요가 사실 이게 정세가 불안할 때 네. 뭐 금의 가격이 올라가는 뭐 요인이야 뭐 달러가 내려갔을 때 금리가 뭐 올라갈 때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안 맞는 구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거 금 값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건 통해요. 이게 내가 진짜 위기가 됐을 때 돈 대신 쓸 수 있는 국가적 자산. 러시아에서 금 받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금으로는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중앙은행의 금 매입 그 볼륨 액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들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계속해서 금을 네. 사고 있고요. 네. 생각해보면 이제 뭐 비슷한 말인데 뭐 달러 패권이 약해지면은 어떤 화폐가 대신할까? 위안화?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생각나는 게 지금 금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금의 대체 자산이라고 말씀하신 게 비트코인이 있습니다만 금이 시가총액이 지금 16조 달러 정도 되고 네. 비트코인 한 2조 2천억 달러 정도 네. 되잖아요. 마켓 캡도 너무 적고 그리고 네. 비트코인을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 뿐이지 디지털 금이라고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네. 비트코인이 또 이제 잘 나갈 때는 나스닥이랑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나스닥이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때 이제 성장주 취급을 받아요. 미래 이제 블록체인 시대가 열리고 블록체인 구조로 인터넷이 다 바뀔 거고 이렇게 되면서 성장주 취급을 받다가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정세가 불안하고 또 이러면은 또 이 금이 안전자산이야. 금이 디지털 금이야. 금 수요를 대체할 거야. 네. 이렇게 성격이 계속해서 좀 바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 금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네네네. 건들락과 정프로의 일대 결전이 한번 또 벌어지겠군요. 역사의 매칭 뭐죠? 매칭이 아니라 네, 건곤 이기면 이제 한국에서 채권왕이 탄생하는 걸로. 금왕.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연구원께서는 지금 현재 금 투자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게 보고 계세요? 저는 장기 우상향까지는 아직 그 엄청난 확신은 없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계속 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예. 계속 롤오버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이게 최근 저도 금을 그러니까 원자재 트레이딩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 제 전문이랑 원자재여가지고 네. 원자재 이 금의 특징이 최근 이제 실제 금리랑 많이 좀 괴리가 벌어졌어요. 실제 금리대로 안 움직여가지고 이 대목을 놓친 사실 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들락의 말도
영 틀린 건 아니다. 그 정도 느낌. 네, 그 정도. 그런데 앞으로 과연 이걸 우상향이라고 베팅할 수 있겠느냐? 거기는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어떤 자산이 가장 조금 유력해 보인다 있습니까? 유력한 구리? 자산은 구리? 네. 구리는 이제 사실 이제 중국이 네. 수입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리가 이제 경기를 잘 알려준다고 하지만 이제 정확히는 중국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이 아직은 기대를 하진 않고 있어요.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국이 또 부양책 엄청 발표를 했잖아요. 네. 거대한 부양책을 한다. 근데 그때 이제 구리의 가격 반응이 뭐 미미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확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럼 뭐냐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가져가는 자산은 금인데 금은 전 평단이 낮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계속 가져가는 거고 최근 괜찮은 건 그러니까 장이 앞으로 일정 부분 한 중단기 정도 괜찮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금리에 좀 눌리고 민감했던 전환, 변동성 큰 자산.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또 전 직장이 또 코인 운용사였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도 많이 사서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트코인. 나 그거 저 뭐였지? 샌드박스인가? 지금 좀 아까 전에 확인해봤거든요. 네. 94% 마이너스예요. 난 내가 어떤 자산 투자해서 94%라는 건 난 처음 봤어. 처음 봤다고. 이 양반아. 알트코인 하실 때 내가 처음 봤다고 내가. 근데 마이너스 80 몇 까지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저 무슨 저 친환경 플라스틱이 어쩌고 해갖고 94%는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할 때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알트코인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에라이. 먹을자리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자산시장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윤수 연구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아주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뵙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